안녕하십니까. 야 너도 준철스쿨 학교장 최준철입니다. 지난 강의의 영상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밸류에이션은 기법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범위도 좀 광범위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실제 사용하면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은 바로 PR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정 가치를 구하는 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P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뭐 달리 얘기하자면 시가총액을 당의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 이 주가가 얼마가 될지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바꿔보면 미래의 적정 주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 미래에 예상되는 순이익에다가 곱하기 적정 PR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상 순이익과 적정 PR을 구해낼 수 있으면은 이 값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PR 밸류에이션의 장점은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PR은 달리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뭐 PR이 10배다. 회수 기간이 10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래서 PR이 10배다. 이러면 우리가 매년 100억씩 벌어서 처음 투자한 1000억을 10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서 이게 싸다, 비싸다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PR을 역수로 만들면요. 이게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즉, 기대 수익률이 10%가 되는 거죠. 물론 순이익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으면은 이것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 금리랑도 비교할 수 있고 다른 대체 투자안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금리가 지금 뭐 2%다. 다른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안이 한 5%다라고 하면은 PR 10배짜리 기대 수익률 10%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PR 밸류에이션의 장점입니다. PR 밸류에이션의 한계는 바로 회계적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영업이익에서 다시 뭐 영업의 손익과 특별 손익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현금 흐름이랑 또 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요소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순이익 대신에 뭐 영업이익을 혹은 현금 흐름을 써서 주가를 거꾸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PR이란 말보다는 멀티플이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사용도 하고 그게 더 요 개념에는 맞는데요. 영업이익의 몇 배가 적정한 주가냐 혹은 현금 흐름의 몇 배가 적정한 주가냐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사실 다른 숫자들을 좀 대입해 봄으로써 입체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점을 들자면 PR은 기본적으로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 그리고 배당 수익률 흔히 우리가 기업 가치라고 하면은 수익 가치, 자산 가치, 배당 가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 가지 요소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PR 밸류에이션을 쓸 때는 따로 자산 가치를 넣어서 좀 보정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배당 수익률을 따로 뽑아서 우리가 회계적 이익에서 실제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양을 또 보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 가치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죠.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뭐 1조인데 이 회사가 현금을 부채 없이 2천억을 들고 있다라고 그리고 순이익을 1,000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ER로만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회사는 PER이 1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현금 2천억은 이 지표를 구하는 데 대해서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를 전체를 산다고 생각하면 1조를 주고 이 회사를 사면
2천억을 그대로 우리가 빼서 주머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2천억을 1조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조정 시가총액은 5천억이 되고, 그러면 순이익 1천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10년 만에 회수할 거를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8년 만에 회수할 수 있으니까 10배가 아니라 8배로 바뀌게 되고요. 이 8배를 우리가 조정 PR이라고 불러서 수익 가치로만 기준으로 했을 때와 조정된 PR을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고려함으로써 이런 한계점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가치라고 하는 거는 예상 순이익에다가 PR을 곱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요것과 요거를 구해낼 수 있으면 되겠죠. 예상 순이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실제로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밸류에이션 기법을 다소 상이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산업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순이익의 레코드가 있는 그런 회사. 두 번째는 산업 변화가 크고 레코드가 없고 뭐 이익이 좀 적거나 혹은 뭐 적자이거나 하지만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IPO하고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 이런 카테고리에 또 해당하는 게 많죠. 이런 것도 어떻게든 저희가 밸류에이션 접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또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 예상 순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멀티플을 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변화가 크지 않고 과거의 이익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과거를 참고해서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반영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가 있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11년, 12년 이렇게 해서 20년까지의 순이익의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21년, 22년, 23년까지는 예측을 해야 되는 범위입니다. 즉, 현재 PER이라고 하는 거는 20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뭐 PER이 뭐 8배다, 15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익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궤적을 그려나갈 건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 어느 정도의 추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를 넣어서 이 빈칸을 채워가는 겁니다. 순이익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도 있을 거고요. 속한 산업의 전망, 경쟁 상황, 그리고 자본의 재투자에 따른 이익 추정 등등등이 이 순이익을 예측하는데 다각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는 요소들이 결국에는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비롯이 되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매출에다가 비용을 제한 겁니다. 매출은 곧 P 곱하기 Q. 그러니까 이 제품의 가격과 파는 판매량. 뭐 매출이 아무 비용이 안 들어가고 뽑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C라고 해서 매출이 크고 비용이 적으면 당연히 순이익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빈칸에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담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P가 높아야 되고 판매량도 많이 나와야 되고 반대로 비용은 줄일 수 있다면 이 순이익이 계속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3년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빈칸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밸류에이션 추정을 할 때는 순이익 추정을 할 때는 한 3개년치 정도를 보통 예측을 합니다. 저희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올해 내지는 내년 이 정도를 예측하는 건 너무 짧고요. 그렇다고 해서 4년, 5년 이렇게 가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순간에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통 우리가 이 회사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대략 3년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뭐 3년만 투자할 게 아닌데 그럼 3년 후에는 어떻게 뭘 보고 그럼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3년까지는 과거를 반영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추정을 섞어서 예측할 수 있지만 이 3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돈을 맡기는 이 경영자의 능력을 그냥 믿고 간다. 근데 그 믿음이 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맡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치 이제 포커를 칠 때 패를 하나하나 받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승률을 계산하고 배팅량을 조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이 경영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빈칸에 있는 숫자들을 조정하면서 이 이후의 신뢰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정을 할 때 당연히 과격한 추정, 너무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추정보다는 우리가 가치 투자자로서 보수적 추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전망을 적용했는데도 충분히 싸다. 미래의 전망을 봤을 때도 현재의 전망을 봤을 때도 싸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가슴을 뛰게 하는 지금이 사야 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은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범위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교한 방법을 써서 이 숫자를 21년에는 100억 이익 나고 22년에는 120억, 그 다음에는 140억 나는 이게 현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 80억에서 한 110억 사이? 뭐 100억에서 뭐 130억 사이 이런 식으로 범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이해를 많이 할수록 그 범위를 좀 우리가 좁혀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상단과 하단이 보수적으로 추정됐는데 충분히 싸다는 판단이 들면 혹은 시장에서 이 순이익의 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이 바로 투자의 적기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변화가 큰 산업에서 소위 디스럽터라고 하죠.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뺏어오거나